지난 며칠 동안 이란 전쟁은 소용돌이쳤지만 F-15 전투기 추락 이후 적진에 고립됐던 미국 장교가 구출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구출 작전의 세부 사항들은 미묘한 전략적 속임수가 얽혀 있어 매우 흥미롭습니다. 미군과 이란 혁명수비대 IRGC 사이의 총격전, 미군 항공기 몇 대의 추가 손실, 그리고 미군 지상병력이 처음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각도에서 이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출 작전에 대한 세부 사항이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많은 일이 일어났고 근본적으로 흥미로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미국 항공기의 이란 상공 비행 안전성 재검토를 포함해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가지고 있는 좀 더 난해한 전략적 선택지들, 그리고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지상군이 투입되는 임무의 실행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구조작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4월 3일 F-15 전투기가 걸프만 북쪽 근처 이란에서 추락하면서 시작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전투기는 이란의 요격기에 의해 격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내용은 잠시 후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사출 좌석에서 탈출한 조종사는 즉시 구조되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구조된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그가 안전한 지역에 착륙했고 이란군이 추적하기 전에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무기체계 장교도 사출했지만 여전히 실종 상태였고 이것이 이틀간의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초기 보고서들이 나타내는 사건의 경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더 최근의 보도가 일부 세부 사항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란 측에서는 이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으며 전체 구조작전이 완전히 실패였다고 주장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란은 독립 언론이 확인할 수 없는 많은 주장들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모든 소셜미디어를 감염시킨 허위 정보 봇들과는 달리 우리는 여기서 그런 주장들은 무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아요. 착륙하자마자 그 장교는 전투 생존 회피 위치 추적기, 즉 CSEL을 즉시 작동시켰습니다. 이 장치는 미군 수색 및 구조 작전에서 추락한 인원을 찾기 위한 신호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 블랙박스가 개발되기 전에는 이전 신호기들은 일반 방송 신호를 사용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즉, 적군도 그 신호를 이용해서 먼저 그 위치에 도착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홈그라운드 이점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CSAL은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고 신호 전송을 짧게 제한함으로써 조종사의 아군만이 신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시도합니다. 무기체계 장교는 해발 7,000피트 능선의 높은 지대에 몸을 숨기고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특히 이 산들은 30여 년 전 이라크가 이란을 침공하려 할 때 방해가 되었던 바로 그 산들입니다. CSL은 의도한 대로 작동했습니다. 미국은 즉시 실종된 무기체계 장교의 위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전략적 문제가 있습니다. 비콘이 장교가 어디에 숨었는지만 알려주더라도 당신의 행동이 그의 위치를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헬리콥터를 그에게 직접 보내지만 착륙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그 순간에 깨닫는다면 그 헬리콥터를 지켜보는 누구나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적이 먼저 장교를 포획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훨씬 더 많은 인원들과 싸워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동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추락한 장교를 위한 실제 공중 엄호와 이란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한 기만적인 수색 작전의 조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CIA가 이란 내부에서 정보전을 펼쳐 적군을 혼란스럽게 하는 작전도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그 장교가 지상 호송대와 함께 떠나다는 속임수가 있었고 이란이 잘못된 대상을 찾도록 유도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참고로 그런 시도는 매우 이상한 일이었을 겁니다. 현장에 직접 투입된 인원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부분을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어쨌든 구조 작업의 지연은 이란군이 충분히 후퇴하거나 제거될 때까지 계속됐고 여기서도 A-15-2가 다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교전한 세력에는 이란 혁명수비대 IRGC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일요일 새벽 무렵 미 해군의 SEAL팀 6가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여기서의 세부 사항은 더 불분명하지만 특수부대원들은 헬리콥터와 비행기를 조합해 현장에 도착했고 착륙한 뒤 이란군을 멀리 떨어뜨리기 위해 사격을 유지하며
무기체계 장교를 구조하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 작전에서 더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두 대의 C-130 수송기가 이란에서 이륙을 시도했지만 이륙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이번 작전을 위해 사실상 이란 내에 비행장을 구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대의 비행기가 추가 지원을 위해 들어왔고, 이로 인해 이란의 C-130 수송기를 넘기지 않으려고 발이 묶인 기체들을 폭파해야 했습니다. 작전 중 미군 사상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조 작전 자체에 대해서는 대략 이게 전부입니다. 여기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 게시물을 남겨두겠습니다. 이 작전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셨지만 아쉽게도 감사 인사를 받지 못할 여러분 중 시간이 넉넉하신 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으니 이 전쟁에 대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자신만만한 핫테이크들이 끝없이 쏟아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잠시 시간을 주신다면 진실은 극단에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서 모두를 화나게 해보겠습니다. 금요일에 F-15가 추락했을 때 저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따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어떤 결과의 운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관찰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구조적 과정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도 계속 적용됩니다. 이번 수색 및 구조 작전이 계획대로 진행되었다고 해서 다음 작전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에 집중하는 것은 미국에 대해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시사합니다. 3월 중순 기준으로 미군은 이란 상공에서 약 6,000회의 출격을 했습니다. 더 최근의 수치는 부족하지만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오늘날 약 10,000회 이를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적이 항공기를 격추한 사례는 3번으로 이는 0.03%의 실패율에 해당합니다. 이는 놀라울 정도로 좋은 수치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하늘을 지배하고 있지만 지배가 무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비교를 위해 말씀드리자면 이와 관련된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구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첫 달 동안 기록한 실패율은 대략 0.5%에서 1.5%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란에서 러시아보다 10배가량 더 나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0.03%의 실패율은 결국 또 다른 비행기가 격추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마 다음번에는 외딴 지역이 아닐 수도 있고 이란 혁명수비대 IRGC가 곧바로 조종사를 생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백악관은 여전히 그로 인한 정치적 파장을 우려해야 하며 그런 점을 고려해 더 광범위한 전쟁 수행을 언제 중단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적진 후방에서 벌어질 미래 상황에 대해 말하자면 양측 모두 작전 보완이 충분히 잘 유지된다면 여기서 채택할 수 있는 흥미로운 전략이 몇 가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란이 전진 포로를 포획할 때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만들어낼 선전적 가치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 모든 일을 조용히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실종된 비행사가 아직 어딘가에 있고 절박하게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추가적인 미국 항공기들이 투입될 것이고 아마도 평소와 같은 안전 기준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란은 도미노 효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격추된 항공기가 두 번째 격추로 이어지고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요일 이른 아침, 장교가 구조되기 전부터 이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추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또한 이란이 휴가적인 대공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입장에서 0.03%의 성공률은 그 점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한편 반대 방향으로 가는 또 다른 선택지도 있습니다. 미국이 그 장교를 조용히 회수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백악관이 얼마나 정부가 세는지 감안하면 실제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그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 이로 인해 이란군도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찾을 수 없는 조종사를 가장 먼저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CIA는 이와 비슷한 시도를 이란에 허위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훨씬 더 대규모로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병력이 현장에 투입된 사실을 이야기해 봅시다. 이 일반적인 내용은 지난 몇 주 동안 언론에서 많은 흥미로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언론이 이 주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구출 작전은 여기서 새로운 논의의 장을 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대응해보죠. 이런 식의 주장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미국이 이제 막 지상군 투입이라는 금기를 깼다. 작전은 순조롭게 진행됐고, 그래서 미국은 다시 한번 그렇게 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것이다. 아마 카르그 섬을 점령해 석유를 차지하려는 것일 수 있다. 혹은 백악관이 더 대담해져 이란 본토 해안까지 진출하려 할 수도 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적이고 하나는 카르그에만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이 작전이 성공적이었던 이유는 번개처럼 빠르게 진행됐기 때문이다. 이란이 그 위치를 파악하고 샤헤드 드론을 발사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만큼 짧은 시간 동안만 병력을 투입하면 훨씬 더 쉽게 지상군을 배치할 수 있다. 이것이 테헤란 외곽에서 지상 침공의 문을 연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나라의 지리, 관련된 물류,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발생할 기본적인 전술 상황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펜타곤은 이것이 매우 기본적인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지역에 배치된 지상군의 수가 여전히 매우 적은 것이다. 또한 트럼프 본인이 유일하게 완전히 꺼리는 군사적 행동이기도 하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정책에 있어 엄청난 변화가 될 것이다. 카르그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 섬의 석유를 차지할 현실적인 방법은 없다. 석유는 파이프라인으로 운송되므로 이란이 잠그면 된다. 거기에 유조선을 보낼 방법도 없다는 건 말할 필요도 없다. 미군이 샤하드의 쉬운 표적이 될 거라는 건 말할 것도 없다. 그 모든 것이 불필요하다는 건 말할 필요도 없다. 미국 군대가 카르그 섬에 상륙하면 단순히 석유 인프라를 무력화시켜 이란 정부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하지만 그들이 거기에 머물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은 파괴 공작 후 떠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여전히 염두에 두어야 할 위협으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는 기름값이 또 한 번 급등하는 심각한 단점이 따르겠지만 말이죠. 자, 오늘의 핵심 요점은 무엇일까요? 미국 특수부대는 여전히 세계 최고입니다. 공중작전은 같은 수준의 신중함을 유지하며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수부대의 구조 작전을 의지할 수단처럼 여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조종사가 적진 뒤에서 비상 탈출하게 된다면 양측 모두 창의적인 전략을 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상군 투입이 괜찮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일부는 그렇게 주장하겠지만요. 재미있는 점은 지도자들은 많은 것을 주장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왜 지도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하는지 50분짜리 해설을 듣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 있다면 어제 라인손 맵스 엑스트라에서 여러분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점은 제가 지도자들이 신뢰성 있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상황도 다뤘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예상치 못한 상황이 재미있어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